안녕하세요. 내년 1월 11일부터 17일까지 이스라엘, 그리고 17일부터 24일까지 튀르키예를 일주하는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를 진행합니다.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는 단순한 성지순례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1시간 반씩 성경과 인문학을 주제로 공부한 뒤 현장을 답사하는 기독교 인문학 여행입니다. 자세한 일정과 참가자들의 리얼 후기 등은 영상 하단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사엔 교회사, 세계사와 함께 푸는 스토리텔링 교회사 시간입니다. 자, 제가 스터디 투어 인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예수님이 공생애 전 사생애를 보내신 나사렛에 있는 한 호텔 방에서 찍고 있습니다. 뒤에 좀 배경이 약간 달라졌죠. 자, 저희들 중세 역사, 중세 교회사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요.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476년부터 동로마 제국 수도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는 1453년까지 중세 천년의 역사를 그게 4개의 이정표로 따라가죠. 2명의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샤를마뉴, 그리고 2명의 교황 그리고리스 7세, 이노센트 3세. 저희가 어느덧 그리고리스 7세에 당시 있었던 카노사의 굴력, 그 이후에 이제 순차적으로 펼쳐지는 십자군 운동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2차 십자군도 거의 이제 막바지에 왔습니다. 자, 십자군 운동은 이제 유럽에서 총 9차례에 걸쳐서 9차에 걸쳐서 200년간 산발적으로 진행됩니다. 지난 시간에 2차 십자군에 숨겨진 동력이 된 사제왕 요한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 프레스터 존 사제왕 요한의 전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의 어떤 팩트가 됐던 그 사건이 바로 셀주크 투르크의 산자르라고 하는 술탄과 그리고 카라키타이 서요라고 하는데요. 금나라에 의해서 멸망한 요나라, 요나라의 망명 정부가 중앙아시아에 서거든요. 그게 서요입니다. 거기에 야율 대석과 한판 붙은 카트완 평원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내친 김에 잠시 이제 금나라가 멸망하기까지 중국 역사라는 주제로 좀 중국 여행을 좀 다녀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복 왕조라는 말이 이제 이때 출현하는데요. 자, 사회경제학자인 비트 포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중국의 요나라, 그리고 금나라, 그리고 원나라, 청나라 이렇게 순차로 이어지는 이런 것들이 바로 군사적인 우위를 앞세워서 중국, 중원지방을 정복한 요 이민족 왕조를 가리켜서 정복 왕조다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9세기, 10세기경 이 동아시아, 중국뿐 아니라 중앙아시아 그리고 서아시아에도 비슷한 현상이 출현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9세기 이후 유라시아 정치 질서의 동요와 상당히 관련이 있는데 이 중국 쪽에서 이 정복 왕조의 효시는 요나라를 건국한 거란으로 봅니다. 거란을 시작으로 이제 여진족의 금나라 그리고 몽고족의 원나라 다시 또 여진족의 청나라가 들어서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정복 왕조 효시인 거란 이쪽은 중국 쪽에 당나라가 이제 굉장히 세력이 약화되죠. 뭐 황소의 난이 일어나면서 거의 뭐 유야무야한 상태에서 또 북쪽에 있는 유목 제국이 이제 위구르 제국도 붕괴되고 이런 상황에서 힘의 공백이 발생한 것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주고요. 이 동방 중국 쪽에서 당나라가 약화된 그 힘의 공백이 발생한 것처럼 서쪽에도 이제 어떻습니까? 아바스 왕조가 약화되면서 각종 정말 이름도 외우기 힘든 이 지방 정권이 난립하는 거 이야기했습니다. 그러한 혼란기를 이제 수습하고 통일한 게 셀주크 투르크 왕조다 뭐 그런 것들 이제 언급을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제왕 요한의 전설 그런 것과 관련해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서요 카라키타이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금나라 멸망까지의 중국 역사를 좀 살펴보겠다. 이미 저희들이 한나라 멸망까지 중국 역사에서 전설적인 삼황오제부터 해서 하은주 3대의 어떤 통일 왕조, 고대 왕조와 주나라가 무너진 춘추 전국시대 이를 다시 통일한 진시 왕제의 진나라, 그리고 한나라 유방의 한나라, 그리고 신나라 살펴봤고요. 그 이후에도 다시 당나라가 멸망하기까지 중국 역사, 그래서 후한 삼국시대 이를 다시 통일한 사마염의 진나라, 그리고 5호 16국 시대의 혼란기, 그리고 위진 남북조 시대의 남북 분열기, 이를 통일한 수나라, 그리고 당나라 역사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펼쳐지는 이제 시기가 바로 뭔가 당나라가 멸망하는 907년 이때부터 중국은 5대 10국 시대라고 하는 다시 또 혼란기가 펼쳐진다.
이 907년 이제 황소의 난을 일으킨 이 황소의 부장 출신인 주전충이거든요. 이 사람은 이제 자신의 주군인 황소를 배신하고 당나라에 붙어서 호의호식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당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에제로부터 선양의 형식으로 황제 제위를 물려받아서 후량을 건국하고 뒤통수를 다시 한번 치죠. 그러니까 보통 한 번 배신한 사람은 계속 배신하는 거예요. 배신의 유전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중원은 이후에 후량, 이 주전충이 건국한 후량의 뒤를 이어서 후당, 그리고 후진, 그리고 후한, 후주, 요 5개의 왕조, 이 중원에는 5개의 왕조가 들어선다. 그래서 이걸 5대라고 하죠. 그리고 중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는 10개의 나라가 난립하게 되는데 남당, 오월, 민, 형남, 초, 남한, 전척, 후척, 북한. 재밌는 게 여기 남한도 있고 북한도 있습니다. 우리의 남한, 북한 그거하고 달라요. 자, 요러한 그 이름도 굉장히 복잡한 또 생소한 이런 나라들이 이제 10개가 생긴다. 그래서 중원에 있는 5대, 그 주변에 있는 10나라에서 5대 10국시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뭐 지도와 함께 간단히 보면 이렇습니다. 이 중원 지역 여기에 이제 후주가 있죠. 후주. 여기는 후당, 후당, 후진, 후한, 후주 이렇게 쭉쭉 이어진다고 하고요. 나머지 지역에 이제 여기 표시된 이런 나라들, 전처, 후처, 형남, 뭐 초, 남당, 뭐 남한 이런 10개 나라들, 5대 10국시대와 관련된 이제 지도를 보고 계십니다. 자, 이러다가 이런 혼란기가 이제 960년 후주의 조광윤이 후주의 마지막 황제인 공제로부터 어떤 최후의 선양 형식으로 송나라를 건국하면서 혼란기가 이제 종식이 되죠. 이 5대 10국 시대를 간략히 뭐 정리한다고 하면은 이때는 이제 중국 최후의 분열기다. 이 이후에는 이제 분열 왕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계속 통일된 왕조로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지방적 할거의 어떤 절정기였고 당나라 말기에 그 혼란기 연장선상에서 이어지기 때문에 뭐 이 5대를 당말 5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이제 북방 유목민족들이 두드러지게 흥기한 시기이고요. 그리고 동아시아 국제관계에 새로운 기류가 형성되는 시기였다. 더 나아가서 이제 이런 그 혼란기 가운데서도 경제는 또 비약적으로 발전했고요. 또 위진 남북조 시대 이래 문벌 귀족들 계속 특권을 누려오던 문벌 귀족들이 대거 몰락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때 중국 사회는 구조적으로 엄청난 변혁기를 겪게 된다. 그게 바로 이 5대 10국 시대이다. 이 5대 10국 시대의 풍도라는 인물은요, 5대, 5개 왕조가 바뀌는 상황에서도 이 4개 왕조에서, 4대에서 정계 원로를 지낸 그야말로 처세의 달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뭐 현대 우리 여기 한국에도 좌우를 넘나들면서 이제 대대로 이렇게 뭐 비대위원장도 하시고 뭐 이렇게 총리도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분이 있죠. 누구 얘기하지 않아 아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후주, 5대 마지막 왕조의 후주의 세종은요, 우리 한국에도 세종이 명군인데 이 후주의 세종도 굉장히 명군이었어요. 그는 10년은 이제 천하를 평정하고 10년은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케 하고 그리고 10년은 나라를 부강케 하면서 결국은 이제 후주를 단단히 세우지만 하지만 그 열매는 누가 따먹는가? 바로 송나라를 건국한 송태조의 조광윤이 거둡니다. 세종이 뿌린 이 통일의 씨앗은 송태조 조광윤이 거둔다. 그는 300년 이어질 송나라를 건국한 태조가 되는데, 자, 세종이 죽고 나서 7살밖에 안 된 공제가 즉위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후주의 금군 사령관이었던 조광윤이 쿠데타를 통해서 송나라를 건국하죠. 수도는 개봉이었습니다. 지도 함께 볼 텐데요. 여기에 이제 개봉, 카이펑, 개봉 여기가 있고요. 수도. 그래서 송나라가 이제 건국이 된다. 통일은 이제 언제 완성이 되는가? 조광윤이 아니고 그의 동생이자 2대 황제인 태종. 이 태종 때 마지막 남아있던 그 10국 가운데 북한이 있었어요. 북한. 그 북한을 정복하고 통일이 완성이 된다. 979년에. 송태조인 조광윤이 처음 착수한 일은 뭐였는가? 바로 군벌개혁이었다. 군벌개혁이었다. 그래서 송나라 때 우리 문치주의의 전통이 이때 시작이 됩니다. 이 송태조 조광윤은 무장 출신인데 그는 무장 시절에도 책을 굉장히 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늘 술에 책을 가득 싣고 다녀서 뇌물로 오해를 받았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라고 하네요.
그는 자신이 절도사 출신이라서 이 군벌의 생리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나라 태종처럼 고도의 정치력을 구사해서 결국 군통 수권을 황제가 장악하게 되는데요. 아울러 그는 이제 또 이 재상권도 약화시킵니다. 모든 권력을 황제에 집중시키는 거예요. 재상권도 약화시키기 위해서 군정, 민정, 이 재정을 분담시켜서 각각 추미로한 중서성 3사에서 나눠서 관할하게 했죠. 그는 이 지방관은 모두 이 문관 출신으로 황제가 직접 뽑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문신관리를 뽑는 과거제가 이때 정착이 됩니다. 뭐 아는 대로 과거제는 수나라 때 처음 시행이 되었지만 이 송나라 때에 와서야 비로소 이런 관료들을 뽑는 제도로서 비로소 정착이 되었다. 송나라는 이제 이런 문치주의 전통을 계속 이어가는데, 왜냐, 이 신흥 사대부, 이 문신 관료들은 당쟁은 하지만 황권을 이제 넘보진 않죠. 왜냐, 군벌들은 막 황권 넘보고 막 쿠데타 하잖아요. 자신도 쿠데타 했고. 그래서 이때 송나라 이후에 이제 문관이 득세하는 문치주의 전통이 이제 확립이 된다. 중국 역사에서는요, 이 중국 민족과 북방에 있는 유목민의 대립,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데, 이 진나라 한나라 때 북쪽에서 제국을 이룬 흉노와의 전쟁은 중국사에서 큰 파장을 일으킨 거 이미 수차례 언급을 했습니다. 중국이 남부로 나뉜 남북조 시대, 이 북조 시대에 시작된 호한 융합 정권은 나중에 이제 통일한 수나라 당나라 때 이르러서 더욱 개방적인 문화를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살펴보는 이 당말 5대, 이 5대 식국시대 이 변혁기에 이 북방 유목민족들이 크게 일어나서 중국을 야금야금 정복해 들어가기 시작하죠. 유목민족들의 지속적인 남하는 당시 동아시아의 어떤 기온이 계속 낮아진 탓이기도 하는데요. 이때 이제 등장하는 게 거란족의 요나라, 그리고 여진족의 금나라, 그리고 몽고족의 원나라가 순차적으로 발흥을 하게 되죠. 이런 유목민족들의 정복 왕조의 행렬은 처음에는 이제 거란족은 요나라는 일부 조금 차지했어요. 근데 금나라 때는 이제 중원의 절반을 차지하고요. 몽고족의 원나라는 잘 아는 대로 중국 전체 통째로 그냥 송두리째 지배하게 된다. 이 정복 왕조는 이제 유목민 왕조가 만리장성을 넘어서 중국 영역을 점령한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이때가 이제 처음 시도되는 것이다. 그 당시에 남쪽에 있던 송나라 때 중국은 이 유목민족들의 강력한 영향력 속에서 그야말로 격변의 시기를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이 엄청난 이 군사 정복 왕조가 북쪽에 들어서는데 송나라는 간 게 뭐예요? 부국강병이 아니고 철저한 문관 위주의 이런 문치주의, 이러니까 이제 결국 나라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지 못합니다. 송나라의 군사 제도는 당시 상당한 모순 가운데 있었는데 정부 예산의 무려 80% 파라를 이 군사비에 사용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게 군사 수적으로만 비대해졌지 질적 수준은 무지무지 낮았다. 왜냐하면은 당시 군대를 어떤 실업자를 구제하는 차원에서 군대를 모집한 거예요. 우리도 이 실업자 구제 차원에서 공무원을 뽑을 수 있죠. 그런 차원처럼 실업자 구제 차원에서 군인을 뽑다 보니까 한 번 또 들어가면 제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병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군사 수는 많지만 싸울 때 제대로 된 전투를 벌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3년마다 치러진 이 과거를 통해서 관료의 숫자도 계속 급증하게 되는 거죠. 탐봉 관료는 영원한 관료인 거예요. 철밥통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송나라는 급격히 재정 적자 상태로 넘어가게 되죠. 자, 이런 상황에서 1067년에 즉위한 신종은요, 전면적인 개혁을 시도하는데 1069년에 왕안석이라고 하는 사람을 전격적으로 기용을 해가지고 과감한 신법을 발표해서 국력 회복을 꾀하게 됩니다. 이 신법의 목표는 대지주와 대상인의 횡포에서 중소농민, 중소상인을 보호 육성하고 또 부고 강병을 도모하는 것이었는데, 예나 지금이나 어떻습니까? 개혁을 또 저지하는 기득권 세력들이 있죠. 당시 송나라는 개혁을 지지하는 신법당과 이를 거부하는 구법당으로 나뉘어서 엄청나게 싸워요. 결국 이제 기득권 세력의 대표인 구법당, 여기에 강력한 반발로 인해서 왕안석은 관직을 사임하고 결국 고향으로 내려가서 쓸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러한 기득권 세력, 구법당의 대표로서 사마광, 구양수, 소동파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송나라 때는요,
3대 발명품으로 세계의 어떤 그 과학, 문화 이런 것들을 이제 진두지휘했던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송나라의 3대 발명품이 바로 화약, 나침반, 인쇄술인데요. 이 세 가지는 전부 이슬람을 통해서 서양에 전해져서 서양의 근대 사회를 촉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죠. 화약은 중세 기사 계급을 몰락시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요. 이 나침반은 뭐 잘 아는 대로 지리상의 발견을 가능케 했고, 그리고 인쇄술은 이 새로운 문화를 시민 계급의 손에 쥐어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송나라 때 중국은 전 세계에서 최고의 문명국이었고 뭐니 해도 그리고 과학기술이 전반적으로 발달했다. 그리고 북쪽에서 있던 엄청난 시련이 도전이 되어서 이것이 이제 기술 발달을 촉진하고 또 해외 무역도 이때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 화약을 무기로 처음 사용하게 되는데 송나라 때 이게 이제 13세기 중엽 십자군에 의해서 유럽에 전달이 됩니다. 유럽은 이제 14세기 전반부터 이 화약을 제조했고요. 그 이후 이제 쭉쭉 지나가지고 중국 명나라 말기에 중국에 딱 나타난 서양인의 화약 무기는 옛날 중국이 개발했던 그 화약 무기와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나게 강력한 무기였던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중국의 청나라가 쭉쭉 넘어가면서 결국 서양의 밥이 되는 것이죠. 이 해상 무역의 발달로 나침반 제작을 또 이끌게 되고요. 또 원양 항해도 이때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인쇄술이 이때 송나라 때 발달하게 된 건요. 이 과거제가 정착된 걸 말씀드렸죠. 그래서 과거제가 정착되면서 이 수업용 참고서 등 이 서적 수요가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1041년 이 필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로 움직이는 활자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신괄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다방면에 박학다식했던 과학자로서 또 이름을 날리게 되죠. 자, 북쪽에 있는 이제 최초의 정복 왕조 요나라를 살펴볼 텐데, 자, 907년에서 1125년까지 뭐 그리 오래 지속되는 왕조는 아닙니다. 야율, 신밀, 요거는 이제 거란족의 성씨인데 각각 말과 소를 상징하는 시종명의 한자 표기이기도 해요. 907년 야율 아보기, 요 야율이 성씨예요. 야율 아보기가 요하강 유역에서 거란국을 건국합니다. 이때 요나라가 창건이 되죠. 바로 여기 요하 근처, 여기가 이제 거란족의 본거지. 나중에 살펴볼 여진족은 요쪽이 여진족, 금나라를 세우게 되죠. 자, 요나라를 이제 이때 건국하게 된다. 907년. 920년 야율 아보기는 이제 거란 문자를 창제하게 되고요. 그리고 926년 발해가 이때 멸망합니다. 요나라에 의해서 발해가 멸망하면서 요나라는 만주 지역 전 지역을 장악하게 되죠. 자, 그리고 936년 5대 가운데 하나인 후당의 석경당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후진을 건국하거든요. 이때 이 석경당은 누구에게 지원을 요청하는가? 바로 거란에게 지원을 요청해요. 그 거란은 석경당의 쿠데타를 도와서 그를 황제로 앉히게 되고, 이 중원 지방에는 후진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자,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서 만리장성 이남에 연운 16주를 이제 받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요나라는 막대한 재화를 확보하고 제국 발전의 기초를 든든하게 삼습니다. 지도 않게 볼 텐데 요나라, 요 지역 여기가 바로 중국으로부터 받게 된 만리장성 이남의 연운 16주 땅이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처음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북방 유목민이 만리장성 만리장성 넘어서 중국 영역을 차지한 최초의 사건이 바로 요 536년에 있었던 거란족의 연운 16주 차지다. 이걸 시작으로 해서 야금야금해서 나중에는 원나라 때 중국 전역을 먹게 되는 정복 왕조의 피날레가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이 거란족은 이래서 중국 최초의 정복 왕조로 불린다는 겁니다. 중원의 땅이 이민족의 수중에 넘어간 것은 굉장히 수치였죠. 그래서 송나라는 어떻게 하는가? 여러 차례 북벌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뭐 군사력이 워낙 약했기 때문에 모두 실패하게 되죠. 요나라는요, 약탈보다는 농업 또 수공업 기술자를 획득해가지고 그런 거에 치중해서 국력을 야금야금해서 이제 다지게 되죠. 그 6대 황제인 성종 때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는데, 이때 요나라는 동아시아의 강국으로 부상을 하면서 특히 소손영 때 고려를 침공하기도 합니다. 1004년 때는요, 송나라가 막 공격해 오는 거예요. 이때 명장을 잃은 요나라는 어쩔 수 없이 전년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송나라와 화의에 응하게 되죠. 이걸 전년의 맹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전연의 맹을 통해서 송나라는 형의 나라로서의 명분은 얻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가 연운 16주 지배하는 것을 인정하고 매년 비단 20만 필 그리고 은 10만 양을 바쳤대요. 그 말은 형이지만 동생한테 삥 뜯기는 거예요. 자, 이를 통해서 거란은 재정이 풍족해지고 또 경제와 문화가 굉장히 발달하게 됩니다. 이 나라는요, 만리장성 이남은 이제 중국인들이 많잖아요. 거기는 한인 관료들 중심으로, 그리고 그 북쪽은 거란 풍습으로 다스리는 일종의 이원적 지배 체제를 확립하게 되죠. 또 이 나라는 불교를 도입해가지고 이 중국인과 거란인의 어떤 일체와 이런 것들을 도모하게 되고요. 이때 불궁사 석가탑이 세워지는데 이거는 현존하는 최고의 목탑이라고 하네요. 자, 그럼에도 이제 이 거란족은 그 중심은 장성 이북에는 유목시대로 보았고, 또 중국과 구별되는 뚜렷한 민족 의식이 있었고요. 그것은 바로 이들이 창제한 거란 문자에서 뚜렷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나라의 뒤를 이어서 등장하는 이제 금나라 살펴볼 텐데, 이 금나라는 만주족이에요. 이 퉁구스계의 여진족인데, 이들은 반농 반목을 하죠. 이들은 일찍이 발해, 이 발해의 지배하에 있던 피지배층이었어요. 하지만 발해가 멸망한 이후 요 나라의 영향권에 편입이 되는데, 이 요 나라에 이제 편입된 여진을 숙여진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여기를 생여진이라고 해요. 1115년경 생여진에 속한 이 와난부라고 하는 부족의 추장인 아구타를 중심으로 세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결국 1115년 금나라를 건국하게 되죠. 이 아구타는 요 나라 진압군을 격파하고요. 결국은 이제 건국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맹한 모국제라고 해서 사회 행정 조직 체계를 군대와 똑같이 만들어서 굉장히 강력한 군사 왕국이 되는데, 요걸 그대로 본뜬 게 약간 수정해서 개량한 게 이제 몽고예요. 그래서 몽고가 바로 천하 제국을 이루게 된 것도 바로 금나라의 맹한 모국제가 기초가 된다. 이 송나라는요, 당시에 왕안세의 개혁 말씀드렸죠. 그게 이제 실패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문신들의 당정이 격화되면서 국력이 급격히 쇠퇴하게 됩니다. 게다가 당시 황제였던 휘종은요, 정치에 완전히 무관심했다고 해요. 그는 신흥국 금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정세를 완전히 오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나라와 동맹을 맺고 연운 16주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요 나라를 함께 협공하는 거예요. 이 금나라와 송나라가 함께 힘을 합쳐서 가운데 껴있는 요 나라를 협공하는 그런 상황. 당시 금나라와 송나라는요, 육지에 있는 요 나라를 피해서 바닷길, 해상을 통해서 사신들이 교환됐거든요. 그래서 해상의 맹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북쪽에 금나라 태조는요, 요 나라의 수도인 상경, 중경을 함락하게 되고, 하지만 남쪽에서 송나라는요, 연경을 공략해줘야 되는데 공략하다가 실패해. 그러니까 금나라의 원군을 요청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요 나라를 무너뜨린 것은 금나라 혼자서 독자적으로 요 나라 본거지를 전부 석권하게 됩니다. 1125년 요 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천조제가 체포되면서 요 나라는 210년 만에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요 나라의 망명 전부가 서쪽으로 도망가서 세운 나라가 바로 카라키타이, 한자로는 서요라고 하죠. 그걸 세운 야율대석. 그게 바로 셀주크 투르크의 산자르과 한판 붙은 카투한 평원 전투. 자, 그거의 그 역사적 팩트에 기초해서 서양의 사제왕 요한의 전설이 이제 모락모락 피어났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자, 요 나라가 멸망을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요 나라가 이제 멸망을 하면서 송나라는 어때요? 금나라와 약속을 깨요. 그러니까 금나라가 침공을 해오죠. 금나라가 침공을 해온다. 자, 여진 여기에서 이제 쭉쭉 해가지고 요 나라를 요 나라를 이제 몰아내고 쭉쭉 해가지고 결국은 금나라가 이제 건국이 된다. 남쪽에는 이제 송나라가 들어서게 되고요. 송나라가 이제 남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자, 요 나라가 멸망을 하면서 송나라는 금나라와 약속을 깬다. 그러니까 금나라가 침공을 하겠죠. 당시 금나라 황제 송나라 황제였던 휘종은 스스로 황제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아들 흠종에게 황위를 넘겨요. 흠종이 즉위한다. 금나라가 침공해 오니까 이 흠종은 금나라 황제의 조카가 될 것을 수락을 하지요. 하지만 어때요? 금나라 군대가 철수하자 다시 또 약속을 파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러다가 결국 멸망합니다.
결국 금나라가 다시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금나라가 침공하고 송나라의 수도인 개봉이 함락되고 결국 송나라는 멸망한다. 이걸 1127년 정강의 변이라고 하는데 황제의 아버지인 상황인 휘종 그리고 황제였던 흠종을 포함해서 3,000명의 이 종실은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죠. 정강의 변. 당시 금나라의 사신으로 가기 위해서 수도를 떠나 있던 휘종의 9째 아들인 강왕은요, 양치강 이남에 있는 항주, 지금의 항주죠. 이만으로 수도를 옮겨가지고 피난 정권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를 뭐라고 하는가? 남송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송시대. 금나라 침공하면서 개봉이 무너지고 남쪽으로 내려가는 이만, 요 항주 여기에 세워서 남송시대. 요 나라 때는 연운 16주만 차지했는데 이 중국 하북지방 전체를 차지하게 되는 금나라가 등장하면서 정복 왕조가 이제 더 세진 그런 상황들을 보고 계십니다. 이 북중국을 이제 완전히 빼앗기고 회수 여기를 이제 경계를 해가지고 금나라와 대치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남송과 금나라는 수차례 전쟁을 하게 돼요. 엄청나게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송나라는 어떤가? 주화파와 주전파로 나뉘어서 엄청난 대립을 하게 되고요. 그 주화파의 진회가 주전파에 속한 이제 악비 장군 그리고 한세충 장군 등의 이 명장을 제거하고 1142년 결국 금나라와 화의를 수립합니다. 이걸 이제 황통의 강화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리고 이제 대대로 신하의 절기를 지킨다. 금나라를 형님으로 주군으로 모시고 송나라는 신하의 절기를 지킨다. 이런 약조를 하게 돼요. 당시 이 악비는 이때 이제 죽게 되는데 영원한 민족의 영웅으로 부상하게 되고 또 그를 죽인 그리고 금나라와 평화를 맺은 진회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나라의 뭐 이완용과 같은 천하의 내국노로 이제 욕을 얻게 됩니다. 금나라는 이제 어때요? 연운 16주를 지배한 요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광대한 화북지방 전체를 지배하게 되죠. 그리고 점차 이 금나라는 중국 문화에 동화되는데 중국화의 가속은 4대 황제였던 해릉 왕 때 특히 이루어집니다. 그는 한인들을 중용을 했고요. 수도를 아예 저 북방에 있는 상경에서 중원에 있는 북경으로 옮기게 되죠. 그는 1161년 무리하게 남성을 공격하다가 자신의 부장에게 살해가 되죠. 그 이후에 이제 세종이 등장하는데 세종은 내치에 힘쓴 명군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여진족 고유의 기풍을 진작시키고 여진족의 문자를 장려하고 또 민족의식을 고취시키죠. 하지만 어때요? 몽고에서 일어난 그 풍운하 칭기스칸에 의해서 결국 멸망하게 된다. 언제인가? 바로 1234년. 제일 외우기 쉬운 역사 연도입니다. 금나라가 멸망한 연도 1234년. 1234년 칭기스칸에 결국 멸망하게 되죠. 바로 중요한 이 카라키타일 서요 여기가 바로 어때요? 1132년 거란족에 의해서 멸망한 후 서쪽의 이주에서 세워진 요 나라의 망명정부 서요라고 했죠. 야율 대석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지도하게 볼 텐데요. 원래 이제 요 나라는 이쪽에 있었잖아요. 이쪽. 근데 금나라, 여진족의 금나라에서 완전히 망하고 어때요? 도망가서 이제 중앙아시아로 가가지고 카라키타이라고 하는 요 서요로 불리는 나라를 세우게 된다. 여기는 어때요? 서투르키스탄 이쪽을 공략을 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굉장히 쇠약했던 카라 한조가 있었어요. 이 카라 한조가 그 옆에 있는 형님 셀주쿠조를 형님으로 모시면서 이제 있었던 위성 국가였는데 카라키타이가 어때요? 계속 세력을 확장하니까 이 카라 한조가 셀주쿠 형님한테 이제 SOS를 청하고 그러면서 이 셀주쿠조와 이 카라키타이가 한판 제대로 붙습니다. 그게 바로 요 사마르칸트가 있는 그 북쪽에 있는 평원, 이 카투한 평원 여기에서 카라키타이의 야율 대석이 이끄는 10만 대군과 셀주쿠 투르크의 산자르 술탄이 이끄는 30만 대군이 한판 붙는 거예요. 여기에서 셀주쿠 산자르가 완전히 대패하게 된다. 이 전투에 대한 기록에서 여기에 살이 막 덧붙여져 가지고 이게 서방에 알려진 게 사제왕 요한의 전설이다. 자, 그 얘기 했습니다. 1141년 셀주쿠 술탄인 산자르와 카투한 평원 전투가 벌어지고 여기서 야율 대석은 대승하게 되고요. 사마르칸트에 입성해서 중앙아시아 패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하지만 요 카라키타이 역시 어때요? 1218년 칭기스칸에 의해서 쫓겨난 망명한 나이만 왕자인 쿠툴룩
쿠툴룩에 의해서 결국 가라키타이도 멸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살펴볼 나라가 있습니다. 탕구투라고 하는 이제 중국 역사에는 서하 또는 대하로 언급되어 있는 자, 황하강 상류의 오르도스 지방을 중심으로 이제 있었던 왕조인데요. 탕구투, 여기도 탕구투. 황하가 있고 황하가 상류. 바로 이제 중국 왕조와 이 카라키타이 요 사이의 탕구투예요. 탕구투. 여기는 이제 당나라 말기 황소의 난 진압할 때 협조한 그 공으로 인해서 중국 황실로부터 이시성, 중국 황제의 성씨가 당시 당나라 이시성이잖아요. 그 이시성을 하사받고 당나라에 복속했거든요. 하지만 당나라가 약해지자 이원호라고 하는 인물이 1038년에 자칭 황제를 칭하면서 국호를 대하라 칭하게 됩니다. 중국인에게는 이제 서하로 불리게 되는데요. 이들은 독자적인 문자를 제정하고 또 가공할 만한 군사력으로 송나라를 침공합니다. 7년간 침공을 해서 결국 양국 간의 화해를 받아내고요. 하지만 잘 나갔던 요 탕구투도요. 1227년 칭기스칸에 의해서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금나라가 멸망하기까지 중국 역사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